안녕하세요. 짱쌤입니다. 24년도 하반기 기초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내용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번은 윤리광령에 관한 내용이네요. 여기 보기의 내용을 보시면 인종, 종교, 문화적 차이를 불문하고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죠. 차별 없는. 그럼 답은 2번에 평등한 간호 제공이라고 보시면 되죠. 1번에 건강환경규현에는 사회적 유해환경이나 재해, 생태계 오염으로부터 대상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하실 수 있는 윤리강령이고요. 세 번째로는 개별적 요구를 존중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간호 대상자의 신념이나 가치관, 근거에서 개인을 존중하는 간호를 제공하자라는 뜻이고요. 네 번째, 취약한 대상자의 보호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간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돌보자는 의미로 보실 수 있죠. 다섯 번째, 알 권리, 자기결정권 존중도 있죠. 얘는 이제 간호의 전 과정에 대상자가 참여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을 함으로써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강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사생활보호 비밀 유지가 있죠. 얘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제 사생활을 간호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해야 되고 필요한 정보만 공유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직업적 업무 수행 태도예요.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업무 수행 태도. 옳은 것. 1번에 의문이 생기면 감독자와 의논한다. 기죠. 의문이 생겼을 때는 의사에게도 처방을 이제 물어보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두 번째, 쉬운 업무를 간소화해서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정당한 순서와 절차를 밟아서 일을 하는 게 필요하지 간소화하시면 안 되겠어요. 세 번째로는 직무 배당은 확실히 알고 일을 하는 게 필요하죠. 임의로 분배하고 하시면 안 돼요. 네 번째, 구두 지시 같은 경우는 속히 기록 처방으로 다시 받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다섯 번째, 가족의 치료 방침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무에 이제 충실하는 게 필요하죠. 이 치료 방침은 의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라면 그것은 의사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게 업무 수행의 태도라고 보실 수가 있죠. 답은 1번이 되시겠어요. 세 번째 문제는 간호조무사가 위반한 의무는 뭐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같은 업무들, 업무 중에 실수로 발생하는 사고가 많이 있죠. 업무상 과실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업무상 과실은 주의 의무 태만이라고 보실 수 있죠. 타인에게 위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죠. 보기에서 휠체어로 환자를 옮기는데 다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환자가 낙상을 했어요. 주의 의무죠. 두 번째, 품위 유지 의무.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문의로서 긍지와 품위를 유지하는 거죠. 비밀 유지와 사생활 보호 의무는 이제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간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하는 원칙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설명 및 동의 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료행위 시행 전에 사전에 이거 설명과 동의를 꼭 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죠. 4번은 물품관리 세척에 관한 내용이에요. 1번부터 보시면 고무제품은 건조한 상태로 보관한다. 답이죠. 고무제품은 햇빛에 널면 안 되고 그늘에 말리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물기를 쫙 빼시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 혈액이 묻은 환희는 단백질 응고 방지를 위해서 항상 찬물로 헹군 후에 더운 물과 비누를 씻는 게 필요하시죠. 세 번째, 사용 중인 소변기는 하루에 한 번씩 솔로 닦고 소독약에 헹군다 해주셔야 되겠죠. 네 번째, 고무 재질로 된 고무방석은 잘 말린 후에 공기를 넣어서 보관한다 해주시면 돼요. 다섯 번째, 소독할 기구는 세척이 꼭 필요하죠. 세척 후에 소독이나 멸균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 밖에 마스크나 장갑을 착용하시고 세척이나 소독제로 닦는 게 필요하시고요. 고무 튜브 같은 경우는 조절기를 반드시 빼놓는 게 필요하시죠. 그리고 고무 장갑은 양면에 습기를 빼고 분가루를 발라서 건조한 곳에 보관을 한다.
고무 튜브 같은 경우는 물을 한번 통과시켜 보고 말린 후에 멸균을 하셔야 되죠. 멸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무 같은 경우는 2호 멸균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 물품 파손이나 고장 시에는 간호사에게 보고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5번은 해부 문제네요. 체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총 체액량은 3분의 1이 세포 외액이고요. 3분의 2가 세포 내액이 되시겠죠. 그리고 세포 외액에는 소듐이 많고 세포 내액에는 포타슘이 많다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세포 내액은 간질액과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 내액은 세포 안에 있는 체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간질액과 혈장은 세포 외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 체중 대비 총 체액량 비율은 유아가 성인보다 높다. 맞죠? 신생아는 체중의 75%, 노인은 45에서 50%가 총 체액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체액 같은 경우는 성별, 나이, 체지방 양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유아가 성인보다, 노인보다 총 체액량이 많은 것이고요. 성별에서는 여자와 남자 중에는 남자가 총 체액량이 좀 많을 수 있죠. 체지방량이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체지방량이 많으면 5번의 복인데요. 지방조직은 다른 조직에 비해서 수분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높은 체지방량이 많은 사람은 체액량이 낮다 라고 보실 수 있죠. 4번에 건강한 성인이 총 체액량의 비율은 60에서 70%가 되실 수 있죠. 6번에 호흡과 맥박을 조절하는 중추로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뇌의 부위는 어디냐? 신경계를 물어보는 문제죠. 이제 중추신경인 연수, 시상, 소뇌, 뇌량, 중뇌가 있는데 연수가 이제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뇌의 부위죠. 연수가 답이 되시겠어요. 특히나 구토, 호흡, 심장 박동수를 조절하죠. 시상 같은 경우는 이제 말초로부터 오는 후각을 제외한 감각을 대뇌 피질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소뇌는 운동과 평형을 담당하죠. 뇌량은 좌우 대뇌 방구의 가운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뇌는 시청각의 반사나 몸의 평형 기능, 숙련된 근육의 움직임을 조작을 하실 수 있죠. 특히나 또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시상하부예요. 시상하부는 항상성을 조절하죠. 특히나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있다 하면 시상하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항인효 호르몬과 옥시토신도 시상하부에서 생성이 되죠. 대뇌는 뇌, 중추신경의 8분의 7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7번은 심근의 수축력을 높이기 위해 투여하는 약물은 뭐냐? 강심제죠. 강심제. 나머지 보기에 있는 약물들도 살펴보시면 이뇨제 같은 경우는 소변을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신장에서 수분과 나트륨의 배설을 촉진시켜서 소변량을 늘리는 약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뇨제를 투여하실 때는 저칼륨 혈증인지를 꼭 평가를 하시는 게 필요하죠. 강심제는 지금같이 심수축력을 증가시키는데 맥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맥박이 60회 이하일 때는 투여를 금지해 주셔야 돼요. 항응고제는 응고를 억제하고 지연시키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출혈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해주셔야 되겠고, 대표적인 헤파린을 피하로 주사했을 때 문지르지 않는 거 중요하실 수 있죠. 항협신증제는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대부분이 이제 니트로글리세린이 대표적일 수 있는데 설화로 투여하시죠. 항히스타민제는 항알레르기 제제예요. 졸음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약물이 되시겠어요. 8번은 아스피린의 부작용이에요. 아스피린 하면은 해열 진통 소염제죠. 혈전 치료제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장 간에 출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유의 깊게 보시는 거 필요하죠. 부작용의 대표적인 게 이명도 있을 수 있고 위장 출혈, 자반성 출혈이 생길 수 있죠. 영아에게 이제 아스피린을 잘못 투여했을 때는 라이 증후군도 생기실 수 있어요.
9번은 영양소 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1번에 당원으로 전환이 된다. 포도당이죠. 글리코겐 형태로 간과 근육 신장에 이제 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포도당이라 하면 탄수화물이 될 수 있죠. 탄수화물은 당원으로 전환이 된다 해주셔야 되겠죠. 두 번째,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다 하면 단백질이 되시겠죠. 단백질은 근육과 내장, 기관, 관, 조직 이런 것들을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세 번째, 신경조직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맞죠? 신경조직과 특히 적혈구는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이용해요. 4번에 수용성 비타민은 체내에서 충분한 양이 합성이 된다.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섭취하시는 게 필요해요.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핍이 금방 표현하실 수 있어요. 비타민C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수용성 비타민인데 많이 먹는다고 해서 바로 소변으로 노랗게 나오지 몸에 저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먹게 된다면 결핍증이 확 표현하실 수 있죠.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간에 저장을 시키기 때문에 독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과다로 먹는 경우에는요. 그리고 덜 먹었을 때는 결핍증이 금방 표현하지 않는 게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죠. 지용성 비타민이 A, D, E, K라고 보시면 되겠죠. 5번에 에너지로 사용되지 않는 지방산은 대변으로 배설된다. 지방은 축척이 되죠. 그래서 내부에, 신체 내부에, 그러니까 체지방으로 저장이 돼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표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쓰는 영양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주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고 체온 조절이나 장기 보호에 역할을 하실 수 있죠. 10번은 질환과 치료 시기 연결이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1번에 보시면 변비 같은 경우는 고섬유질 시기를 하시는 게 필요하죠. 2번에 고혈압 환자는 저염, 저지방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3번에 당뇨병 환자는 다당류를 섭취해야 되죠. 섬유질이 많은 저열량, 저지방, 저염 시기를 하시고 몸무게당 30칼로리로 이제 열량을 설정해서 드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당뇨병 환자가 저혈당에 빠졌다 했을 때는 단당류를 섭취하시는 게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식사에서는 다당류를 섭취하시는 게 필요해요. 통풍 환자는 퓨린을 제한하시는 게 필요하죠.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퓨린이 발생해서 말초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게 통풍이기 때문에 육류라든지 술이라든지 고지방 섭취를 피하시는 게 필요해요.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은 과도한 염분이나 수분을 제한을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칼륨 섭취도 제한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만성 신부전 시에는 칼륨이 계속 상승되기 때문에 좀 적게 드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11번 문제는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가 언제냐 돼 있어요. 6세 정도의 아래턱에서 제1 큰 어금니가 나온다. 답이 되겠죠. 영구치 같은 경우는 6세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18세에 완전히 32개의 치아를 완성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오는 치아가 사랑니가 되는 거죠. 15세에서 16세 경애에 사랑니를 제외하고 모두 석회화가 종료된다 해주시면 돼요. 유치의 개수는 20개죠. 6개월부터 하악 중절치에서 시작해서 2세 반까지 유치열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12번 치과 진료기구 중 천공기의 주된 사용 용도는 뭐냐? 충치가 진행된 상아지를 제거할 때 사용하실 수 있죠. 천공, 뚫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1번에 충치의 깊이를 파악할 때는 탑침이 필요하죠. 충치의 깊이나 치아의 동요도를 검사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구강 내에 고인 액체를 흡입한다. 석션기가 되시겠죠. 4번에 보존 처리를 위한 소형 재료를 삽입한다 하면 핀셋이 되시겠어요. 치아의 동요도를 검사하거나 이물질을 제거할 때도 사용할 수 있죠. 잘 보이지 않는 구강 안쪽에 치아를 관찰할 때는 치경응이나 라이트를 사용하실 수 있죠.
그 밖에 뭐 도구 중에 발치겸자가 있죠. 그래서 치즈화로부터 치아를 탈구시키는 기구가 발치겸자. 스푼 익스카베이터는 보존 치료 시에 우식병소를 제거하기 위한 기구가 되겠고요. 우리가 누워서 치료를 받는 게 유니트 체어가 되시겠어요.